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의 봄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긴 영화 이렇게 앉아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평론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망각하고 참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네. 저도 또 전작의 아수라의 팬이기도 한데 그 아수리언 분들이 영화의 신이라고 부르는 김성수 감독님 이렇게 또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나와서 오늘 일단 이 서울의 봄 일단 제목부터 그 시기에 대한 설명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1979년이죠. 그 11.26 사건을 통해서 유신 체제가 이제 붕괴되고 봄이 올 거라고 믿었지만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이 신군부가 등장을 하면서 12.12가 벌어지면서 그 봄이 오래가지 못했죠. 그래서 프라하의 봄을 못 따서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 해를 넘겨서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전까지를 이르는 말인데 이 오늘 보신 작품에서는 10월 12일 그날 벌어졌던 9시간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이 12.12 이날에 좀 주목하신 이유, 이 시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언제였을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화 만들게 된 계기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들어오기 전에 팀들하고 얘기했는데 오늘 뭐 지하철 파업도 하고 또 지금 시간도 이제 영화가 길어서 늦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앞에 빈자리에 내려와서 앉아 계시다가 나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시간 맞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하철도 이렇게 많이 안 댕기고 그러니까 일찍 가시는 분들은 너무 벅찬 감동을 갖고 가시는 걸로 제가 생각할 테니까 용감하게 그냥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역시 배려의 신 이렇게라도 말씀드려서 어떻게 동종표라도 받아보려고. 이 영화를 제가 만들겠다고 생각한 거는 사실은 이제 2019년에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겠다고 한 거는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좀 특별한 그 사연이 있는데 제가 이제 19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서 이제 이렇게 큰 잔치가 저희 형님의 그 장손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큰 형이 낳은 첫 아들이 첫 돌을 맞이한 날이 79년 12월 12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한남동이었는데 이슬람교 밑에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높은 데 있어서 바로 이렇게 직선거리지만 이제 한남동 총장 공간이 보이는 데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제가 입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어머님이 합법적으로 너는 오늘 나가서 들어오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바깥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장갑차를 봤어요. 지금 현재는 제일기획이고 예전에는 거기가 뉴용산 관광호텔이었는데 그래서 장갑차를 보고 막 따라갔는데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그 학교 옆으로 가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외무공간, 지금 육군참모총장 공간인데 그 앞에 있어서 제가 그거를 이제 호기심이 왕성할 때니까 보려고 육교를 넘어가는데 육교 중간에서 군인 아저씨들이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저씨들한테 막 보내주세요 막 이러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따다닥 났어요. 그러니까 총소리가 나니까 저보다 그 아저씨들이 먼저 확 앉더라고요 바닥에. 그래서 저도 갑자기 놀라서 앉았는데 그 아저씨들이 빨리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뱅이 자체로 이렇게 육교를 내려와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 공부에 대한 호기심은 없었는데 그런 싸움 구경은 너무 좋아해갖고 어렸을 때.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제 친구네 집 그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그 추운 날인데도 오들오들 떨면서 사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총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총소리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궁금증으로 너무너무 그 일이 지금 저 총은 누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왜 쏘는가가 궁금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신군부가 이게 성공한 그 반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일을 꽁꽁 숨겼어요. 그런데 알고 싶었는데도 잘 몰랐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제 대학 시절에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던 90년대 중반쯤 됐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그 김영삼 정권이 들어와서 그 사실을 밝혀버린 거죠. 그럴 때 제가 그 한 16년 7년이 지나서 그 사실을 접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이제 어쨌든 대단한 일이라는 건 어렴풋이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 군부가 쉽게 무너져? 그것도 하룻밤 만에? 이렇게 무력하게? 그러니까 그 일을 벌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뭐 저희 20대를 채웠던 내내 그렇지만 이렇게 쉽게 어처구니 없게 우리가 당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독이 되면서는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90년대 뭐 초반은 뭐 그것이 밝혀졌어도 좀 그런 거를 영화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게 내가 그렇게 궁금했던 일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가라는 게 늘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9년에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근데 그 시나리오는 다큐멘터리처럼 돼 있었어요. 굉장히 잘 쓴 시나리오지만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그냥 하면 이게 이제 반란군의 승리의 기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좀 주춤했다가 한 1년쯤 지난 다음에는 제가 이거를 좀 장르 영화처럼 재밌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재밌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를테면 좀 전형적인 선과 악의 대결로 그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만행 또는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끝까지 맞섰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부각시키고 또 그들 중에 한 인물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의 눈으로 그날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목도하게 되면 이거는 관객들이 그들의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그들의 그 범죄의 기록을 낱낱이 목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대답이 너무 길었습니다. 답변마다 이렇게 박수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영화 결심을 하시고 그 주인공으로 택한 사람이 바로 또 정우성 배우지 않습니까? 또 정우성 배우라고 하면 감독님의 작품이죠. 이제 비트를 시작으로 태양은 없다, 우사 그리고 아수라 이어서 이렇게 5번째 만남인데요. 이렇게 오늘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결심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들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 정우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 또 궁금해집니다. 정민 씨가 전두광 역할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작에서 박성배 안남시장도 했었고 그리고 아수라 끝나고 이제 2018년에 정민 씨가 하는 리차드 3세라고 섹스피어 연극 중에서 이제 가장 역사적으로 악랄한 왕이고 내면이 삐뚤어진 사람에 대한 연극을 봤는데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또 한 3년 뒤에 한 번 더 이제 캐스트를 바꿔서 한 연극을 다시 봤는데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민 씨가 이 전두광 역을 해낸다면 그 정민 씨 이외에 다른 사람은 이걸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본인이 처음에 좀 걱정했어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것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한번 해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악인의 끝판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마웠고 대신 반대편에 서 있는 수도경비사령관 사실 여러분들이 제5공화국이라든가 실제 기록을 통해서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 불같은 분이고 또 그날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지만
이제 제가 쓴 시나리오 속에 있는 그 이제 수도 경비사령관은 그분하고는 좀 성격도 다르고 그날 했었던 행적이나 행동도 완전히 다른, 뭐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뒤에 막 하는 그 가상의 어떤 그 상상력이 가미된 행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예 좀 다른 인물, 다른 이름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만들었고요. 대신 그 인물은 그 당시의 분들은 되게 이제 호통을 치고 막 흥분하고 그런 그 카리스마가 넘치는 마초여야지만 훌륭한 지도자고 이제 그 사령관이고 했는데, 이쪽에 그 신군부의 반란군의 그 두목이 전두광이기 때문에 저는 그 홀로 싸워야 되는 이때신 장군은 그런 분들하고 좀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볼 때도 좀 이렇게 믿음이 가는,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이제 아버님 세대 중에 아버님들 중에 그렇게 과묵하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큰 욕심을 내지 않으시면서도 이렇게 항상 그 지조와 선비 같은 그런 마음씨를 갖고 있는 그런 과묵한 아버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저희 세대가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모습, 지금은 이제 좀 아버지 상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올곧은 남자, 그렇죠, 과묵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싶어하고 남한테 강압적이지 않은 그런 장군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일 친한 배우기도 하지만 그 정우성 씨 실제 이미지에 그런 일면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굉장히 자기 신념이 강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그 남한테 막 강요하거나 뭐 목소리를 높이는 적이 결코 없거든요. 그래서 정우성 씨 실제의 모습 같은 거를 여기다 투영시키고 정우성 씨가 하면 그 이런 불 같은 악과 그다음에 이런 부드러운 물 같은 그 선함이 서로 충돌하는 게 되겠다 싶어서 정우성 씨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랍고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런 감독님이 구상하신 사령관의 자리에 정우성이라고 하는 배우의 어떤 개인성 이런 게 너무나 잘 들어맞는데, 거기에 더해서 뭔가 감독님 영화 속에서 정우성 배우가 연기해왔던 그런 수많은 모습들이 되게 겹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전두광을 만나서 그렇게 몰려다니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볼 때는 뭔가 이제 이전에 감독님 영화 속에서 이제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좀 비주류 감성이 있고 그리고 약간 반골 기질이 있고 그리고 늘 약간 그 혼자서 이렇게 그 다니는, 몰려다니지 않고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 더군다나 뭐 가령 무사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그 해안 토성을 지키는 그런 꼿꼿이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좋았냐, 어떤 한 컷이 기억에 남냐라고 하면 그 행주대교에서 이렇게 좀 홀로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약간 울컥하는 생각도 들어서 정우성 배우가 이전까지 연기해왔던 그 감독님 영화 속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투영돼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전 그 정우성 배우의 그 결정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정우성 배우의 정말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 작품을 거의 뭐 베스트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너무 인상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떠오르는 장면은 역시나 또 감독님이 이제 예전 또 무협 영화도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장철 감독의 13인의 무사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정말 엄청난 미남자였죠. 정룡이라고 하는 배우가 함정에 빠져서, 그러니까 감독님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그 중과부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늘 이렇게 함정에 빠지거나 수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심지어 13인의 무사에서는 이렇게 그 거의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죽었는데도 죽지 않고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 기억에 남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꽂은 상태로 그런 모습도 떠올라서 이런 것도 제가 이게 좀 장황하게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면서도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르적인 재미가 꽉 차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손에 땀을 쥐고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영화의 전문가시니까 평론가로서 조 선생님이, 근데 그 홍콩 영화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 홍콩에서 좀 그 비즈니스를 했었는데도 그때도 보면 그
공항에 가면 이제 혼자서 그 홍콩을 그 자기가 본 좋아하는 영화 속의 장면들을 보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진짜 홍콩 영화의 그 덕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제가 장철 감독 영화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영화가 13인의 무사고, 그리고 그 정령 추롱이죠. 추롱이 이제 그 다리에서 자기 형들과 싸우다가 선체로 죽는 장면을 제가 가장 사랑하는데, 그 장면을 읽어내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장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네. 이렇게 경탄하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제 그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왜 이 작품이 내 마음을 좀 움직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감독님 역시도 이 작품을 굉장히 좀 뜨겁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영화에서 자막은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냥 뭐 언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사건이 끝난 다음에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어떻게 됐고, 이런 식으로 되게 건조한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작품의 자막은 오프닝 자막도 그렇고 마지막에 뭐 대한민국을 뭐 송두리째 삼켰다 뭐 이런 단어를, 그 문구를 보고 있으면은 사실 좀 감정이 들어가 있는 자막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과거의 사건이긴 하나 이 작품을 어떻게든 좀 그 현재적인, 그러니까 현재의 관객들과 만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저는 그 자막에 들어간 그런 감정, 이런 것들 조금 여쭤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자목을 잘 못 쓴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좀 건조하게 찍고 싶었는데, 이제 저도 영화를 다 만들고 보니까 저의 마음 속에 있는 울분, 또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저의 그 편견 또는 어떤 판단, 이런 게 좀 영화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영화에 그런 게 투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좀 거창하게 말하면 제가 이거를 그 겨울밤에 듣던 시간으로부터 지금 44년이 지났는데, 그 44년 동안 이제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던 숙제를 제가 이 영화로 이제 이렇게 답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영화를 사실 지금 특히 젊은 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도 그때 어린 나이에 이 일을 겪었고, 그리고 그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굉장히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제 영화가 다 화가 나가 있는 줄 알아서 그렇긴 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도대체 왜 이렇게 그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지? 근데 그 사건의 그 상황으로 그 9시간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대단한 분들이었거든요. 뭐 그냥 군인도 아니고, 군인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층에 또 굉장히 엘리트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분들이 그 시간에 그 소용돌이에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돌발적으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대세 추종주의에 빠져서 그런 결정을 내렸나? 근데 그로 인하여서 저의 그 20대는, 그 80년대죠. 저의 20대는 그렇게 그 깊은 절망감과 또 그런 매캐한 그런 체류가스에 갇혀서 흘러가 버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속상함이 내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로 인하여서 또 우리 사회가 그 당시에는 더 이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나 또 시민적인 그 각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아무것도 철부지였지만, 그때 친구 집 옥상에서 웅크린 채 듣던 그 총소리에 대한 그 의구심, 이런 것들이 저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이 영화를 재밌게 본다면, 영화를 만약에 이제 장르영화처럼 아주 신나게 보게 된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79년 12월 12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관심을 가지실 거고, 그래서 저의 오래전에 품었던 의구심과 이제 지금 극장을 나오는 젊은 관객들의 호기심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그런, 저의 이제 희망, 그게 저의 이제 굉장히 원대한 희망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자세하고 훌륭한 이렇게 잘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심을 갖고 그 역사 속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막 찾아보고 알아보고 막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현재와 과거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진짜 역사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영화가 좀 길어갖고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이어보면 저는 그 전두광의 세상은 그대로야라고 하는 그 대사가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두 배우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드리면 여기서 그 전두광은 그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악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안내상 배우가 연기하는 그 이제 선배가 막 되게 막 이런 육두문자를 내뱉을 때는 사실 깡패들이잖아요. 군인들이 다 깡패들인데 뭐 우리가 깡패냐라고 하면서 되게 진정시키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도 악랄하면서도 그 차분함을 유지하는 사람인데 딱 한 번 이제 그 노태건에게 뭐 내 좀 도와줘라고 하면서 한번 좀 무너지는 것 같은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이 궁금해서 딱 한순간 이제 그런 장면을 주셨던 이유가 뭘까 또 좀 궁금하게 됐습니다. 자기 정말 친한, 그러니까 평생 동고동락한 친구한테 이제 악어의 눈물을 보이는 순간이죠. 예. 그리고 그때 그 친구가 그 전두환한테 하는 말이 나는 겁 안 먹었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안에 있는 사람 같은 겁쟁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겁쟁이라고 말하지 마. 그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치졸한 그런 있잖아요. 그런 나도 너처럼 센 사람이야. 나 겁 안 먹었어라고 하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그 장면 다음 장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두광이 그거를 노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친구의 그런 호승심 또는 그런 남자다움 같은 것들을 자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물론 뭐 전두광의 그 어떤 그 능력이 그들을 설득하고 꼬드겼을지 모르지만 또 사실 다른 사람들도 사실 전두광이 자기들한테 던져줄 떡고물을 보고 그 떡고물에 이제 취해서 그 리스크를 안고 같이 의기투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도 악어의 눈물이라고 보셨다는 얘기시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태신 사령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요정에 갇혀 있는 시간이 꽤 길어지면서 굉장히 뭐랄까 사건이 되게 미궁에 빠져들기도 하고 굉장히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이 감정이 이렇게 차오르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두광과 대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태신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포기했다기보다는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다, 잘하면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여기서 좀 더 했다가는 자기 아군들이 다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멈췄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정호성 배우하고도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을 텐데 이태신 사령관이 그래도 어떤 순간에는 한번 좀 내지르는 순간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연출자가 꼭꼭 누르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태신 장군의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런 평정심,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태신 장군이 마지막에 이제 전두광을 향해서 돌진해 갔을 때 그때 진짜 멱살잡이를 하거나 아니면 총을 한 방이라도 쏘거나 아니면 막 진짜 원 없이 욕을 퍼부어주거나 막 이렇게 하라는 요구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대부분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이태신 장군이 감정을 폭발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 장면은 사실은 제 영화 속의 전두광은 이제 실존 인물과 다르긴 하지만 또 실존 인물로부터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일을 저지른 악당에게 그 꼭 한마디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그 한마디가 주먹보다 더 강한 한마디가 뭔가를 저는 이제 혼자 좀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을 부정하는 말을 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와서 제가 넌 영화 감독으로 또 뭐 인간으로 자격이 없다 그러면 제가 진짜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제 생애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말을 해줘서, 그리고 사실 그 마음은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저의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 우성 씨가 자기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이 제일 적절하고 함축적인 것 같다라고 이제 동의를 해줘서 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고, 심지어 뭐 저희 스태프들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나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실존 인물이 아니라 전두광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중에도 또 저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계산은 있는데, 뭐냐면 실제 그 사람은 뭐 29만 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우주 최강의 뻔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뻔뻔함이,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이제 반성한 적도 없고, 그들 세력 중에서도 단 한 명도,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으면서도 단 한 명도 속죄하거나 이제 그때 자기들끼리 어떤 일이 있었는 거를 밝힌 사람이 없거든요. 다행히 그 사람들이 밝힌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믿지도 않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그 사람들끼리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저는 마음대로 그릴 수 있었는데, 제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전두광은 그 말을, 이태신의 그런 말을 들었을 그 순간에는 내가 이 승리가 정당하거나 이 축복받을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나는 지금 우리 편은 다 승리했다고 좋아하지만 어쩌면 이 승리로 인해서 내가 더 큰 다른 어떤 일을 당할 것 같은,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악인이지만 뭐 제가 악마 자체를 그리는 건 아니죠. 저는 그 사람도 군인으로서 뭐 장점도 있고 남자다운 면도 있고 리더십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날 그 사람의 그 사욕이 주변에 있는 자기 사람들의 그런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뭉쳐서 거대한 탐욕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그 탐욕 덩어리가 그 집단 또는 그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무너뜨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가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우리가 역사에서 아는 그 악당들의 탄생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다 자연으로 살고 뭐 군인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탄생의 비화를 저 나름대로는 이제 묘사한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또 그 악당은 뭐 실존 인물이 아니라 제가 영화 속에 상상한 악당이기 때문에, 그 악당의 그 숙여인 우두머리는 정말 비열하고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는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뭔가 수치심을 느끼고, 하지만 또 들어가서는 자기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뭔가 이게 이겼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이러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화장실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그 배설하는 공간이고 좀 뭐 더러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 자기 오줌으로 영역 표시나 하면서 그때는 이제 내가 이겼어 하고 막 좋아하는, 약간 그 축복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승리의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그 시퀀스를 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되게 놀라웠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장르 영화에서 악인에 대한 매혹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장면이어서 저는 그 화장실에서 그 황정민배의 그 연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객석 질문 받아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 뭐 제가 또 떠올랐던 또 다른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 1987이기도 했거든요. 뭐 비슷한 시기의 어떤 한국 현대사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 그야말로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그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대단한 배우들이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1987이 떠올리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제 영화 속 그 사조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두광 입장에서는 그 하나에서 그 선배들도 챙겨야 되고
동기들도 챙겨야 되고 후배들도 다스려야 되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울러야 되는데 그 하나의 조직이 모여 있는 그 배우들의 연기나 호흡 이런 것들이 진짜 경탄할 만할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하나의 이 연출을 하실 때 뭔가 좀 그 재밌는 일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연출 스타일이 좀 바뀌었는데 그 아수라 하면서 이제 그 이목의 촬영 감독이랑 어떻게 하면 그 영화를 찍다 보면 이제 그 한 장면을 나눠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눠서 찍어도 되게끔 그러니까 계산이 헷갈리지 않게끔 배우들을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거나 이제 가만히 앉아 있거나 이렇게 해서 찍는데 그 저는 그런 화면들이 주는 좀 약간 그 짜여진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물들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그 인물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물론 그 움직임의 이유가 존재해야겠지만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찍어내면 그때 잡히는 그 화면의 앵글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던 앵글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포착된 마치 막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렇게 그 폰카로 찍은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화면이 만들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아수라 할 때 그 5명의 배우들이 다 이제 그 연기도 잘하고 다 또 팀워크도 좋아서 그때 그 5명들을 배우를 데리고 이제 브로킹을 해서 브로킹 연습을 하고 브로킹이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배우들은 분장을 하고 오고 우린 그 사이에 이제 그 화면 세팅을 마친 다음에 그걸 찍고 하는 방식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은 뭐 아수라는 사실은 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한테만 그 호응을 얻었지만 저희들끼리는 굉장히 그 아수라 촬영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의 봄 때도 그걸 적용하자 했는데 이제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유명한 분들, 연기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뽑았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는 알려져 있지만 진짜 연기 고수들, 또 연극 경력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 왜냐면 촬영하기 전에 1시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는 그 브로킹 라인과 그런 움직임 또 그 움직이면서 대사를 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뽑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한 60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 정말 그 오디션도 보고 또 캐스팅하는 과정이 그야말로 뭐 영화 만드는 과정만큼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이 배우들이 너무 훌륭해.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배우분들이 너무 잘하셔갖고 그리고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또 그분들이 되게 유명한 분들인데도 그 서울에서 다른 드라마 찍다가 이제 우리가 그 지방에서 찍고 있을 때 또 막 그 불원천리 달려와 주셔서 대사 한마디도 없는데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막 뒤에서 웅성웅성거리는 거 찍어주고 또 올라가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1년 내내 편집하면서 보면 그 배우들이 그 화면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거기서 적세적소로 다 이렇게 그 부글부글 끓는 연기를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근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치 그 최고의 그 연주자들과 같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한 그런 그 지휘자가 느끼는 그런 쾌감이나 그 어떤 행복감 같은 거를 느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 많이 나오는 거 안 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정말 그 한국 영화계에서 군중신 연출에 관해서만큼은 김성수 감독님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연출력이 가장 대단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장면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장르적인 서사의 진행뿐만 아니라 그 배우들의 어떤 미세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절묘해서 그 연기를 보는 쾌감 자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아볼까 하는데요. 여기 일단 제일 앞에 계신 분 받겠습니다. 네, 저 화장실이랑 이게 엮이면서 황정민 씨 연기가 너무 역하게 느껴졌는데 사람 자체가 너무 역하게 느껴졌는데 이게 그 연기를 더 지시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황정민 씨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해왔는 연기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그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에 그 황정민이라는 사람은 마법사고 마술상자고 요술램프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배우분들이 몇 명 계시죠. 근데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는 그
그 아주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 에너지나 그 해석력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그 자기의 세계를 갖고 있는 해석력을 갖고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쓸 때 감독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제가 악보를 주고 황정민이라는 악기가 연주하는 거를 듣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흔한 연주가 아니라 그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연주가 나오니까 저는 악보를 주고 그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아수라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 아주 경탄을 금치 못해요. 이 사람은 천재구나.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그 뭐 제가 특별히 주문하기보다는 그냥 정민 씨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마음에 드는데 그런데 화장실 연기는 좀 그 충돌이 있었어요 저하고. 그래서 뭐 그 거의 촬영을 3시간을 접으면서 둘이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저희가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거를 스태프들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감독이랑 주연 배우랑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2명의 전두광이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은 그걸 다 모든 스태프들이 다 그거를 사진으로 찍고 막 영상으로 찍어갖고 그 한 명도 안 빼고 그래서 저한테 다 보내주고 그랬는데 정민 씨는 그 순간이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한 그 전두광이 들어와서 그 화장실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그건 뭐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에서도 그거는 정민 씨가 화장실에 들어온다. 그럼 화장실이 당신이 뭘 할지는 당신이 정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항상 비워놓고 얘기했는데 그 해석에서 이제 서로 이게 좋은가 저거니까 막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웃으면서 들어오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서 그 웃음을 참지 막 그 이제 왜냐면 밤새 그 겨울이었으니까 배설에 막 욕구가 있는데도 그 막 그 웃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합의가 돼서 그 장면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집에서 그 하나의 그 사람들 모여서 파티할 때 그때 이제 불 끄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선배하고 부하들한테 얘기할 때 그때 황정민 씨가 좀 이렇게 약간 그 좀 고민이 많더라고요. 원래 뭐 황정민 씨는 뭐 사실 그분이 워낙 뛰어난 연출가고 뮤지컬이나 연기도 잘하고 뭐 감독보다 나은 사람이죠 사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흔들림이 없고 딱 잡으면 하는데 그날은 굉장히 왜냐면 그게 너무 이 영화의 중요한 씬이라서 그런지 본인이 계속 저한테 이제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답지 않게 왜 이렇게 하나. 근데 제가 이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 씬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잘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확신을 딱 하고 이렇게 찍을 거야가 아니라 이제 그걸 계속 자기한테 물으면서 뭐, 감독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감독이 책임지실 거야? 막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죠 뭐. 왜냐면 황정민이 잘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씬을 말고는 나머지는 그 황정민 씨가 그런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은 이 영화에서 뭘 보여줘야 되냐면 탐욕의 왕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당신은 그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그 인두껍을 뒤집어 쓴 늑대 무리의 왕이다. 그리고 그 탐욕은 사람들의 욕망을 빨아당기는 진공청소기 같은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을 따라가면 거기에 그 진짜 그 떡고물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런 인간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주문했고, 그거를 또 황정민 씨가 뭐 제 생각에는 진짜 기가 막히게 연기한 것 같아요. 그런 배우가 있다라는 게 참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약간 그 전달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실제 사진 나오는 거를 이렇게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렇게 누가 올리신 것 같아요. 인스타에. 그래서 뭐 제가 뭐 아이디까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거 조금 내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 이게 본편을 그대로 찍어서 올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 좋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거는 좀 내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줄 받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 카메라 들고 계신 분.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환정민 배우도 나오고 정우성 배우도 나오고 그 전만식 배우도 헌트에 나오다 보니까
그 전시가 진짜 어지간히 안 죽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프리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혹시 속 시원하게 약간 대체 역사물로 전시를 그냥 없애버리는 약간 그런 기획도 있었는지 차라리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냥 쏴라 제발 좀.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가지고 혹시 물론 근현대사라 그런 과감한 선택은 어렵다고 생각은 들지만 좀 혹시 그런 시나리오도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바스터즈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 영화가 그 히틀러를 죽일 때 느끼는 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도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원래 실존 역사에서 이제 각색을 많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대차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응어리와 원수를 갚는 거는 오히려 또 시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어떤 분이 올렸다 그러지만 그분이 지금 내리셨다고 믿고 있고 그 이제 그들의 그 기념 사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군사 반란을 성공시키고 그거를 이제 축하하는 자리로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 사진을 볼 때 제가 저 사람들은 자기의 승리의 기록을 저렇게 자랑스럽게 찍어서 저걸 역사에 남겼구나. 그리고 그들은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승리했고 승리의 날 전화를 저 기념 사진을 찍었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사진으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치면 그 사진부터 나오거든요 인터넷에. 그래서 저는 그 사진부터 출발해서 당신들은 그날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인생에서 누린 그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의 요직과 수많은 그 금권을 다 가졌잖아요. 하지만 그 인생은 그렇게 긴 게 아니거든요. 당신들의 생각은 정말 찰나처럼 짧은 거고 역사에선 당신들은 영원한 패배자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이 영화의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제가 마음껏 상상력을 펼친 부분은 있지만 영화가 끝날 때는 제가 시작했던 그 기록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들이 찍는 장면도 영화 속에서 재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나오니까 이제 영화 다 끝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 사진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런 상상력을 펼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진으로 가셔서 그들이 했던 그 승리의 기록이 정말 승리의 기록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들한테 패배했던 건지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을지 이렇게 좀 그런 반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체 역사의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저는 그거는 뭐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예,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노란색 옷 같은데요.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 황정민 배우님께서도 애드립으로 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황정민 배우님과 대립되는 정우성 배우님은 혹시 감독님이 시키신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그 연출했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캐릭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성 씨하고 조금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우성 씨가 좀 불편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한테 나중에 이제 영화 찍을 때 중간쯤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감독님, 내 캐릭터를 내 연기에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어차피 배우가 연기를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재를 갖고 연기하는데 왜 자꾸 나의 진짜 모습을 여기다 넣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 평상시 하던 거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이제 저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배우는 사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역할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황정민처럼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은 타고난 배우지만 황정민 같은 배우는 막 진짜 0.1초 만에 어떤 배역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에너지와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황정민 씨도 매일 4시간 동안 분장을 해서 그 모습을 쓴 다음에는 이제 그 가면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탐욕의 왕이라는 캐릭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4시간의 분장 동안에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 4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문이 열리면서 그 캐릭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정우성 씨한테는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 자신으로 출발해서 이태신 장군까지 갔는데 자꾸 그 길을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을 넣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럼 우성 씨 편하게 하세요. 대신 제가 보고 요건 아니면 좀 다르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우성 씨가 어느 순간부터는 원래 저랑 굉장히 대화도 많이 하고 자기 의견도 많이 내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자기는 이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안 낼 테니까 그냥 감독님이 얘기하고 저는 감독님만 믿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면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의 또 다른 연기를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마치 그 부부싸움 심하게 한 것처럼 냉랭하게 영화를 찍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이 영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차가움이라기보다는 그 흥분해서 분노하고 화내는 거는 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성 씨가 실제의 정우성은 그렇게 화를 잘 안 내고 아주 웬만해서도 그 사람 절대 화를 내지 않고 나는 네가 후배한테도 나는 네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게 그 사람이 제일 화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엄중함과 엄격함과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이태신 장군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영화를 관객들이 냉정한 시선으로 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저들을 이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줄 받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 받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그 시대에 이제 희생한 사람들 덕분이라는 그런 부채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많이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재밌게 봤고요. 영화 보면서 되게 울컥한 마음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 엔딩 크레딧에 군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엔딩 크레딧에 군가를 쓰신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83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그 군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대상으로는 안 맞는데 다른 수많은 군가를 배웠는데 이 이제 전설을 간다라는 군가는 군가 같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가사도 슬프고 이렇게 그 사실 군가는 군인들한테 용기를 불러넣어서 총알이 쏟아지는데도 가서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군가잖아요. 용기를. 근데 이 대사는 마치 그렇게 한 군인이 그 슬픔과 그 아픔과 이런 걸 다 느끼면서도 하지만 내가 그래도 계속 이 전쟁터에 남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내용처럼 노래도 그렇고 가사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거 사실 군가를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 노래의 음조와 이 가사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계속 흥얼흥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굉장히 사랑하게 됐어요. 군가지만 비록 제가 이제 군사문화나 군가를 너무 싫어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얘기할 때 항상 나는 군가는 다 안 좋지만 이 군가는 너무 좋아요. 항상 얘기했는데 이번 영화를 딱 할 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 노래를 반드시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 노래를 이제 제일 먼저 음악 감독 이재진 씨, 아수라 했던 이재진 씨랑 미팅할 때 이 영화 음악을 만드는데 딱 하나는 이미 정해졌습니다라고 해서 뭐냐 그래서 그 전설을 간다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듣더니 이렇게 좋은 군가가 있었어요. 해갖고 이 군가가 사실은 그 마지막에 나오지만 합창으로 나오지만 이 영화 안에 여러 번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변형된 그 음계나 이제 그런 어떤 순간들을 이렇게 짜집기해서 이 영화 안에 나오는 그 이태신 장군이 계속 장애물을 넘어가잖아요. 바리케이트를. 그때 나오는 그 음악도 그 전설을 간다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음계를 따라서 만든 거고 그래서 한 전설을 간다는 관련된 음악이 이 영화에 한 6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이렇게 그 음계가 익숙해지셔서 남자분들은 뭐 이 음악을 잘 알고 아마 마지막에 나올 때 더 각인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드신 그 옆에 분. 예. 이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특히 제가 궁금했던 점은 그 대사 부분인데 군인들이 이제 계급사회에 속해 있는 인물이지만 그래도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공과사의 부분을 이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들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왜냐면
예, 급할 때는 또 형님 이러고 또 아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대사에 대한 부분에서 혹시 한순간 상황이 가벼워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의 문화에서는 그런 형 동생, 형님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지금 이제 저도 그 시대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저 친한 사람들한테 형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 시대의 언어 중에 하나였고, 특히 그 하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끼리 다 형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친밀감과 자기들끼리 유대감을 보여주는 방식이었고, 또 이제 그들만 그랬던 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좀 그런 자기랑 이제 특별한 남자들끼리 그런 유대를 보여주는 관계에서 그 형님 동생,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멋져 보이고 남자들 사이에 우정을 보여주긴 하지만 굉장히 공과 사가 무너지는 좀 되게 잘못된 방식이기도 한 거죠. 그런 형님 동생이라고 하면서 다 뭉개서 그냥 얼렁뚱땅 그냥 슬슬 넘어가 버리고 다 이렇게 이제 뒷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 시대의 어떤 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좀 더 재현해서 더 강조해서 썼다고 해야 될까요? 네, 도와주시면 받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셨나요? 제 기억이 지금 그 얘기 된 거죠? 네. 그쪽 마이크 계신 분의 그 보라색 옷 같은데요. 네. 우선 영화 너무 먹먹하지만 너무 잘 봤고요. 두 사람의 대립 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대교를 막는 시민들이라던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벙커를 지키는 군인 등 다양한 보조적인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태신과 전두광의 두 사람의 대립 외에 보조적으로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신경 쓴 부분이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이 영화 만들면서 이 영화에 관련된 가족분들이나 유가족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피해자든 가해자든 또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다 다른 식의 반응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그 역사에 드러나고 널리 알려진 부분들에 근거한 것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제 상상력을 가미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표현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자의적으로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좀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면서도 좀 이상하지만 영화가 가장 하이라이트일 때 약 한 8분 가까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나오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전사에 있는 그 사령관과 그 부관이 싸우다가 같은 부대 사람들한테 이제 사령관은 부상을 당하고 그 부관은 총격을 맞아 죽는 장면이죠. 그분들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저는 12.12의 최대 피해자가 그 두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두 사람이 진짜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만약에 나를 지켜주고, 왜냐면 군인이라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무력과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총도 쏘고 다 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 대신 그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거나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12월 12일 날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 반란을 일으킨 소수의 군대들한테 다 넘어갔어요. 왜냐면 뭐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고 눈치 보기도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 어른들이 다 그래. 저도 뭐 그렇지만 좋은 게 좋은 거고, 야 그게 뭐 야 거기 맞서면 뭐하냐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근데 제일 그럴 법한 그 두 사람이 절대 안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부대원들의 총격에 받아서 한 사람은 돌아가시고 한 사람은 큰 부상을 당하고, 그분도 나중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영화의 하이라이트에 주인공들이 안 나오고 갑자기 이제 어떤 장소에 가서 굉장히 긴 한 씬을 찍는다는 거가 사람들의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영화가 그런 균형감을 잃더라도 왜 갑자기 영화의 하이라이트에 단편 영화가 나오는 거야? 라는 말을 듣더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장면에 더 주목하고 그러면 이거는 좀 무슨 별책부록이야?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 두 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두 분의 얘기를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그 위대한 군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존경하고 또 그분들이 그런 일을 당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두 분이 당한 일이 바로 12.12라는 사태가 당한 거예요. 하극상, 동료에 대한 살상, 또 그런 그 특공고를 배운 사람들이 자기 그 아버지 같은 사람과 자기 동료를 향해서 그 무차별 난사하고 이러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광주에서도 나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좀 각별한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뭐 조연급이고 특별 출연들이지만. 네, 아쉽지만 오늘의 대화는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기자 시사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최초로 이제 이 작품을 보시고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하신 게 되는데요. 아까 질문하셨던 분 한 얘기처럼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뭔가 좀 이태신이 진짜 이길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약간은 영화 속 인물을 응원하는 마음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만큼 이 영화에 되게 빠져들어서 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기억에 남는 여러 평들이 있었는데요. SNS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최근 이제 극장가가 조금 썰렁했는데 이 서울의 보험으로 인해서 극장에 봄이 올 것 같다 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좀 많은 관객이 보시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끝으로 그래서 감독님 말씀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개봉 날이 사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서울의 봄이랑 감독으로서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마 개봉 날 원래 제가 이제 영화를 개봉하면 그 이유는 절대 제 영화를 보지 않는데 이 영화 안에는 좀 저의 그 여러 가지 마음과 저의 숙제와 저의 어떤 울분,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각별한 영화였고 근데 뭐 만든 사람한테 각별하지 않은 영화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아주 머나먼 일이 있었던 진짜 옛날 옛적에 있었던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다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의 문을 열고 다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태어나기도 전에 오래전의 일이지만 저희들이 그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우리 역사에 굉장히 나쁜 기록도 됐고 또 그로 인하여서 굉장히 또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그 또 자극이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잊혀진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봐주셨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셨던 분들은요 나가실 때 포스터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신 김성수 감독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위로 부탁드릴게요.